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반야심경과 양자역학의 제4부 가운데 24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내용은 시공간에 대해서 양자역학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효과가 나오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없앨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을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시공간의 의미를 살펴보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거시세계에서의 일입니다. 우리는 양자역학을 통해서 미시세계에서는 여러 가지 물리적 현상이 거시세계 현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24강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의미가 미시세계에서는 일상적 경험세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시공간은 시공간이 어느 한 면일 뿐 본질은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우리의 경험과 이성이 말하는 것이 절대적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전도몽상입니다. 이제 우리가 과거를 지우는 방법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실험 장치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은 실험 장치가 그림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원리만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일 마지막에는 실험 장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중 실험에서 빛이 어느 쪽으로 오는지 관찰하면 간섭무늬가 사라지고 빛이 입자처럼 행동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미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관찰은 우리가 불확정성을 위해서 계를 교란시키므로 1982년 정보만 취하기 위하여 광자에 오리표만 달아주는 방법이 제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실험을 하면은 그게 계를 교란시키는 거니까 불확정성 원리가 계를 교란시킨다고 했죠. 그러니까 계를 직접 측정하지 않고 거기서 정보만 어떻게 살짝 뽑아내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광자에 꼬리표를 달아주는데 그럼 광자에다가 무슨 꼬리표를 달아주는가?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광자는 평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실험이 각각의 서로 다른 평광 장치를 부착하는 것인데 이제 평광과 평간 장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전자파의 진동 방향과 빛의 평광을 생각해 보면은 전자파는 보통 보는 바와 같이 빨간 색깔의 파동은 이렇게 수직으로 진동을 하죠. 그 옆으로 지나갈 때. 근데 파란 색깔은 수평입니다. 이게 이 중에 하나만 택한다면 그게 평광입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세요. 거기에 수직 평광기를 두면은 이놈은 수평으로 진동하는 건 막아버리고 수직으로 진동하는 것만 나오니까 이 빨간 것이 나오죠. 이것이 평광된 빛이라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빛은 이렇게 수평과 수직으로 평광된 것이 아니라 태양에서 오는 빛이라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는 빛은 사방으로 진동합니다. 이렇게 수직, 수평, 가로, 세로 다 진동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이제 들어오다 보면은 수직 평광기를 지나가면은 수직 방향만 지나가 보니까 나머지 방향으로 지나가는 건 다 걸러버리고 수직으로만 진동하는 빛만 통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직 평광기를 통과한 수직으로 평광된 빛이 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할 것은 수평 평광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림의 오른쪽 부분에서 보면은 제일 오른쪽이 이렇게 폴라라이저 2라고 그랬죠. 그게 수평 평광기입니다. 그러면 제멋대로 그 방향으로 진동하던 빛이 수직 평광기를 지나면 그 폴라라이저 1이죠. 지나면 수직으로 진동하는 법이 옵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진동하는 법이 오는데 수평 평광기는 수평으로 진동하는 것만 보내니까 이렇게 방향이 다르니까 못 가져요. 따라서 수직 평광기와 수평 평광기를 이렇게 같이 두면은 빛은 전혀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다음 평광은 이렇게 수평과 수직 평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원형 평광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빛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빛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수직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수직 평광과 수평 평광만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중 슬릿 앞에 평광기를 붙여줬습니다. 그게 바로 광재 꼬리표를 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림 보이죠? 그림에 그 이중 슬릿 지나오자마자 거기서 오는 나오는 빛이 있는데 거기다가 바로 이중 슬릿 바로 앞에다가 위에는 수직 평광기를 달고 밑에는 수평 평광기를 달았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들어오는 빛은 수직으로 진동하는 빛만 통과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 슬릿에 오는 놈은 이렇게 수평으로 진동하는 빛만 오겠죠. 근데 스크린이 어떻게 되냐면 스크린은 광자가 스크린을 때리게 되면은 거기에서 빛이 반짝하게 되어 있는데 그 스크린이 광자의 스핀도 함께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수평으로 평광되어 있느냐 수직으로 평광되어 있느냐까지도 이 스크린이 알아낸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평광기가 없을 때는 우리가 잘 알지요. 평광기가 없으면 그냥 양쪽에서 들어온 빛은 스크린에 닿으면 간섭물이 나타나죠. 근데 평광기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지금 스크린이 광자의 스핀까지 측정하는 거니까 땅 칠 때 이놈이 수직으로 평광됐으면 위에서 온 것이구나. 그 다음에 땅 칠 때 수평으로 평광됐으면 아래에서 온 거는 알죠. 알면은 빛이 어느 슬릿에서 오는지 구별할 수 있게 되죠. 간섭무늬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간섭무늬가 사라지니까 똑같은 그림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면 평광기를 지나서 스크린에 도달한 빛은 입자로도 행동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크린이 자기가 검출한 빛이 어느 쪽에서 온지를 알게 되니까요. 그런데 또 한편 이중 슬릿 앞에다가는 위에 있는 그 슬릿에다가는 수직 평광기를 달고 아래쪽 슬릿에다가는 수평 평광기를 달아두고 빛이 나올 때 스크린에 도달하기 전에 거기다 45도로 평광기를 답니다. 이 45도 평광기는 이렇게 45도로만 기울어진 빛만 통과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수직 평광기나 수평 평광기나 다 45도 평광기를 지나게 할 때는 45도 기울어진 빛만 지나갈 테니까 그 45도 평광기를 지난 빛은 모두 같은 스핀을 갖게 되죠. 다시 말해서 45도 기울어진 빛만 통과되는 거죠. 따라서 스크린에 도달한 빛은 45도 기울어진 평광이 되니까 스크린에서 빛이 땅 도달할 때 스크린의 검출기는 모든 빛이 다 45도에서 왔으니까 어느 슬릿에서 온지를 모릅니다. 다시 간섭무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말이죠? 바로 이중 슬릿 앞에 수직 평광기와 수평 평광기만 둘 때는 빛은 입자였어요. 그게 바로 빛의 과거라고 한다면 이제 스크린 앞에 45도 평광기를 두자 빛은 파동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즉 입자라는 과거가 사라진 거죠. 현재가 과거를 지워버린 겁니다. 근데 같은 원리에서 과거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신기한 거를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영어로 Delayed Choice Quantum Eraser라고 해서 지연 선택 양자 지우개라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거가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이상한 현상이 있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 과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가능한가? 우리가 지금 설명드리려는 이 지연 선택 양자 지우개를 통해서 그걸 볼 수 있는데 그걸 보려면 두 가지 기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광자 쌍발생기. 광자 쌍발생기라는 건 뭐냐면 에너지가 2오메가라고 했죠. 그죠? 그 2오메가인 광자 한 개가 들어오면 이 광자 발생기는 딱 둘로 쪼개가지고 똑같은 에너지를 가진 광자 두 개를 방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이죠? 그 보라색이 펌프고 펌프에서 나온 빛이 그 광자 쌍발생기를 지나게 되면 위로 가는 것을 우리가 시그널이라고 부르고 아래로 나오는 것을 아이들라라고 부르는데
번역할 때는 시그널은 신호 광자, 아이들러는 전송 광자가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2 오메가로 들어온 빛이 광자 쌍발생기를 지나게 되면 오메가라는 에너지를 가진 광자 2개가 나오는 거죠.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광선 분리기가 있습니다. 광선 분리기는 뭐냐면은, 그 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반투명 거울을 두게 되면, 들어온 빛이 반은 반사해서 지나가게 되고, 반은 투과하게 됩니다. 이걸 정확하게 반씩 반사하고, 투과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광선 분리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중실로 실험을 이제 다시 시작하죠. 자, 거기 레이저가 보이죠. 레이저에서 빛을 보내게 되면은 빛은 스릿을 지나가니까 위 스릿을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빨간색으로 표시했고 아래 스릿을 지나가는 것이 파란색입니다. 그러면 그 스릿 바로 앞에다가 광자 쌍발생기를 두게 되면 위로 들어오는 그 빨간 표시가 된 그 빛은 광자 쌍발생기를 지나면서 광자가 에너지가 반이 되는 에너지가 둘로 나눠지죠. 나눠지면서 한쪽은 그대로 스크린으로 갑니다. 그걸 우리가 신호광자라고 부릅니다. 스크린으로 가니까. 그 다음에 신호광자가 아니고 그냥 다른 데로 가는 거. 그걸 우리가 공정광자에서 아까 아이들러라고 그랬죠. 공정광자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그 레이저에서 나온 빛 중에서 아래쪽 슬릿으로 간 것은 우리가 파란 색깔로 표시했는데 그것도 B도 광자쌍 발생이니까 거기서 또 광자 2개가 발생됐죠. 그래서 하나는 그대로 스크린으로 가니까 파란 빛과 위에서 온 빨간 빛이 둘 다 스크린에 가서 이제 거기서 뭐 부딪히게 되면 뭐 입자를 처럼 행동하건 파동처럼 행동하건 그건 그때 상황에 따라 결정될 텐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위에 그림 2개는 그러니까 위에 파란 색깔의 빛과 빨간 색깔의 빛 2개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중 스릿입니다. 근데 그건 신호광자인데 아까 아이들러라고 했던 그 광자는 그러니까 공정광자는 그냥 스크린을 지나지 않고 그냥 어디론가 가요. 어디로 가는데 그것을 프리즘을 통해 가지고 모아서 빨간 색깔의 빛은 그러니까 위에서 오는 빛이죠. 빛은 검출기 D1으로 가게 하고 그다음 파란 빛깔의 빛은 그 아래에서 온 빛이죠. 그거는 검출기 D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검출기가 3개가 있죠. 그러니까 D0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중 슬릿 실험하고 똑같이 슬릿에 도착한 빛을 감지하는 검출기고 D1과 D2는 슬릿과 관계없이 그냥 그 신호 광자의 짝이 되는 광자 쌍중에서 짝이 되는 광자를 검출하는 그런 신호기입니다. 자, 이런 장치를 놓고서 봅시다. 어떻게 되냐면, 자, D1에서 광자를 검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그 위 슬릿, 그 빨간 라인이기 때문에, 빨간 색깔로 표시하는 빛이기 때문에, 그 위쪽 슬릿에서 온 빛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D2에서 광자를 검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파란빛이니까, 파란 색깔이니까, 아래쪽 슬릿에서 온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따라서 D1과 D2는 작동하지 않고 그건 가만히 그냥 꺼두는 거예요. 꺼두면은 스크린에 뭐가 도달하죠? D0만 작동하게 되면은 그냥 위에서 온 위쪽 슬릿으로 온 신호광자와 아래쪽 슬릿을 통한 신호광자가 2개가 만나니까 간섭무늬가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D1과 D2가 작동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D1과 D2가 작동한다는 말은 신호광자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는데 신호광자의 짝이 되는 공전광자를 D1이 검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D1은 이것은 위쪽 슬릿에서 온 것이라는 걸 알죠. 그럼 D2는 아래쪽 슬릿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D1과 D2가 작동하게 되면 거기서 D1과 D2가 D1이 딸깍하면 요 위쪽에서 온 공정광자구나. 그 다음에 D2는 요 아래쪽 슬릿에서 온 공정광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신호광자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어도
우리가 D1과 D2에서 공정광자를 검출해서 그것이 위쪽과 아래쪽 중 어느 슬에서 오는 것인 정보만 취하면 간섭문제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신호광자를 교란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정광자만 검출하더라도 간섭무늬가 사라진다는 말은 정보만 얻어도 개가 교란된다는 얘기죠. 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그까지는 뭐 그렇게 뭐 이상하긴 하지만, 그 개에다가 시스템에다가, 그 스크린에다가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보를 취했기 때문에 교란된다 하는 것은 이상하긴 이상하지만은 뭐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뭐 양자역학에서 정보만 취하면은 개가 교란된다는 걸 그 전에 말씀드렸죠. 이상하지 않은데, 요번에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D1과 D2의 거리가 아주 멀어서, 그 이중수리에서부터 스크린까지, D0가 스크린에 있는 검출기니까 그 거리보다 D1과 D2의 거리가 훨씬 멀다고 합시다. 근데 실험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D1과 D2가 스크린의 거리까지보다 가깝거나 멀거나 관계없이 D1과 D2를 작동시키면 무조건 관섭무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거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은 아니죠. 먼저 스크린에 도달한 다음에 어느 쪽에서 왔는지를 우리가 알았는데 어떻게 거기는 장차 이 사람들이 저기서 어느 쪽으로 빛이 갔는지 알 거라 생각하고 관섭무늬가 사라집니까? 실제 실험에서는 광자쌍 발생기 A와 B에서 D1과 D2까지의 거리가 스크린까지 거리보다 2.5m 정도 더 길었지만 원리적으로는 이 거리가 훨씬 더 멀어도 결과는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건 정말 이상하죠. 자, 거리가 멀어서 신호광자가 스크린에 도달한 뒤에 좀 과장이긴 하지만 10년쯤 지나서 우리가 공정광자를 검출한다고 합시다. 그래도 원리적으로 결과가 같아야 돼요. 신호광자는 10년 뒤에 자신의 경로가 검출될 것을 알고 어떻게 입자처럼 행동하죠? 신호광자는 검출기 아직 자기 짜게 되는 공정감자가 검출되기 전에 이미 도달했어요. 그런데 10년 뒤에 어떤 사람이 이걸 내 짝을 검출할 거니까 나 요번에는 간섭무늬 만들지 말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실험자가 근데 실수로 검출기 작동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검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검출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느 쪽에 온지 모르니까 간섭이 생겨야 되죠. 자, 이거는 정말 수수께끼 같은 얘기죠.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양자 현상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설명드린 것을 원리적으로만 설명하느라고 제가 좀 굉장히 간단하게 말하는데 실제 실험과 거의 유사하면서 그래도 그림 그리기에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유사한 장치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꼭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인데 색깔이 바뀌었네요. 아까는 위쪽 스를 지나는 놈이 빨간 거였고 아래쪽 스를 지나는 게 파랗는데 이번에는 뭐 바꿨으니까 신경 여러분 쓸 필요 없죠. 어쨌든 A와 B는 광자쌍 발생기입니다. 어쨌든 위쪽 스리 B에서는 광자쌍이 광자가 들어오게 되면 광자 똑같은 에너지가 반되는 광자가 두 개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A는 역시 광자쌍 발생기니까 아래쪽 스릿에서 자기한테 들어오는 광자를 둘로 쪼개서 하나는 스크린으로 보내고 하나는 그냥 어디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D1과 D2, D0만 놓고 보면은 처음에 그림과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림과 똑같은데 어떤 게 달라졌냐면 그 공전광자를 검출기에 빛들이 도달하기 전에 거기다가 광선 분리기를 이렇게 딱 두 개 뒀습니다. C와 D에서. 그 뭐냐면은 그 공전광자가 이렇게 쭉 오다 보면은 45도가 되는 광선 분리기가 있으니까 반은 통과해서 D1으로 가고 반은 반사가 돼서 딴 데로 가는 겁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 근데
모아놓기를 이것이 위에서 오는 비식은 아래에서 오는 비식은 공정광자가 둘 다 그냥 똑같이 D3로 가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D3에는 위에서 오는 광자도 오고 아래에서 오는 광자도 빛도 오니까 D3가 딸깍하고 작동할 때는 자기가 검출한 빛이 슬릿의 위쪽에서 온 건지 아래쪽에서 온 건지를 구별 못하는 겁니다. D1과 D2는 아까와 똑같이 어느 쪽에서는 구별하는 거죠. 자, 이런 장치를 해놓고 이제 한번 실험을 해보죠. 어떻게 되느냐. 광자쌍 발생기와 검출기 D1, D2, D3까지 거리가 스크린보다 멀어도 D1, D2만 작동하게 되면, 그러니까 D3는 작동 안 시키는 거죠. 그럼 아까하고 똑같이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간섭무늬가 사라지죠. 어느 쪽에서 온지 아니까. 근데 D1, D2는 꺼버리고 D3만 작동하게 됩니다. 그럼 D3는 어느 쪽에서 온지 모르니까 간섭무늬가 생겨요. 근데 신호광자는 어느 쪽 검출기가 작동할지 어떻게 알고 적절하게 파동으로 행동하죠? 왜냐하면 스크린 거리보다 검출기 거리가 더 머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양자역학을 그 전에 말씀드릴 때 양자역학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했죠. 그냥 그런가 보다 받아들이는 거지 이거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냥 그런가 보다.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실험은 이렇게 복잡합니다. 이건 우리나라 그 포스텍의 김윤호 박사와 그 스컬리 등이 실제 실험한 장치인데 복잡해서 이걸로 설명하기는 어려워서 제가 이걸 줄여서 아까와 같은 장치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실제 실험이 아니지만 물론 제가 조금 전에 보여준 것은 실제 실험이에요. 김윤호 박사 것은. 원리적으로는 실제 실험 장치가 보여주는 결과를 그대로 말해줍니다. 미세계 양자 효과에서는 일상적인 의미에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깨져버려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 관계론적 관점과 실제로를 모두 포용하는 중도를 말하지만 시공간의 양자 효과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상대성 이론이 우리가 경험하는 거시세계에서의 시간에 대해서는 아주 정밀하게 뭔가 예측하고 설명하지만 미시세계에서 일어난 일은 설명 못해요. 그럼 과연 시간과 공간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러니까 반야심경은 우리가 물질이든 시공간이든 사물의 참모습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전도몽상에서 벗어나고 하는데 어떻게 벗어나라고 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반야심경은 뒷부분에서 뜻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꾸준히 발동도를 수행하면서 바르게 살아가고 하는데 뜻을 바로 세우는 것은 서원을 세우고 내가 바르게 살겠다고 부처가 되겠다고 세우는 거죠. 그 길을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정도의 수행이나 육바라밀의 수행은 쉽게 말해서 계정의를 닮는 것이죠. 무조건 바르게 살고 마음을 닦는 것이 계정의를 닦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살아오고 선을 수행해도 아무리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초보자인데도 며칠 만에 큰 깨달음을 얻는 경우도 있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은 느끼지 못하더라도 뇌과학자들이 조사에 연구한 바에 의하면 선수행은 수련한 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고 꾸준히 바르게 살고 수행하는 것이 불자가 가야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자론과 시공간에 대한 내용은 이만큼 말씀드리고 다음 제25강에서는 양자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이 결합한 양자 중력 이론에서 말하는 시공간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